혁수 앵커, 이번 주엔 뭘 준비했나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해버린 건데요. 이 황당한 실수가 단순히 직원 잘못 때문인 걸까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찬바람 쌩쌩 불고 있는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주앤머니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평론가님 어쩌다가 이런 초대형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빗썸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벤트를 진행해서 한 62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케팅 담당자가 이거를 원이 아니라 개로 한마디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이제는 잘못 지급을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상태인데 빗썸 측 공식적인 입장은 99.7% 잘못 나간 거 다 환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빗썸이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27명이 현금으로 3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현금으로 인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아마 일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발칵 뒤집힌 상태이다. 이게 비트코인 개수로 얘기하니까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벤트 참여자에게 각각 얼마가 지급이 된 겁니까? 원화로. 총 249명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는데요. 네. 2,000원을 원래 지급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2,000원이요? 예, 환산했을 그러니까 때. 금액으로도 굉장히 미약한 금액이고 그런데 이게 원이 아니라 BTC, 비트코인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 겁니다. 하나의 비트코인이 1억이니까요. 요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2천억? 2천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아래로 추락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 9,1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한순간에 빠지면서 이게 8,100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게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그 당시에 생겼어요. 첫 번째가 패닉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매도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나? 나도 팔아야 되나? 나도 지금 팔아야 되나? 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같이 파신 분들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담보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비트코인을 맡기고 담보로 해서 이거를 이제는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갑자기 가치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증거 유지금이 부족한 겁니다. 어머,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강제 청산 당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분들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피해자들도 양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2천억이라는 그 네. 환산액이 눈에 네. 보이면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야, 아까 2천 비트코인이 2천억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62만 비트코인이면 얼마예요, 소장님? 대략 61조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야. 61조 원이면 세계 총 발행량의 대략 3%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큰 액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많은 비트코인을 빗썸이 다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빗썸이 보유했던 비트코인은 4만 2천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4만 2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62만 개를 뿌릴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것도 신기하고 이게 된다면 불법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장부 거래 때문에 그런데요. 장부 거래가 뭐냐 그러면 장부상에 찍히는 금액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혁수님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 네. 그러면 나의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이 찍힐 거고 네. 혁수님 통장에 이제는 플러스 100이 생기겠죠. 100만 원을 제가 현찰로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만질 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거래 시장도 이 장부상 거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장부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1코인을 사게 되면은 네. 그 코인은요 나의 개인 키로 코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거래소에. 키로 이제는 그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부상 내 돈이지 코인은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장부 거래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래소 실수라고는 하는데 아니 그럼 내 자산도 실수로 옮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장부가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인 자산을 크로스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분 다 주식 매매 해보셨죠? 네. 주식 예, 매매할 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 돈에 한정돼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네. 또 주식을 팔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만큼만 팔도록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네. 원래 빗썸도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벤트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담당자가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다른 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빗썸의 발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평론가님 이게 이 장부 거래 이번에 발생한 이 장부 거래 문제를 보면 뭐 거래소에서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잠재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걸로 보완이 될까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할까 이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유동성도 넘치고 굉장히 네. 좋은데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요. 개인화 지갑으로 넣어놓으면 또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는 12개에서 24자리의 그 숫자가 나의 개인 키가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혁수님이 알면은 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키만 알면은 그냥 네.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 그러면 이게 이제는 컴퓨터에 저장하기에는 해킹 당하니까 네네네. 종이에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옛날 방식 그랬어요 정말로. 종이에다 써갖고 네. 집안에 몰래 보관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분실되면 큰일 나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 생겼던 게 토큰화. 그러니까 USB 같은 걸로 이제는 그거를 이제 개인 키를 넣어놓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를 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내 장부가 있다 보니까 난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를 하느냐 아니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개인 키를 가지고 거래하느냐 이런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 일장이 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그 99.7%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는 이미 거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받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빗썸은. 네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네.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능 게임이다라고 지금 법 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이 뱉어내야 한다. 개인이 뱉어내야죠. 그거 이제 아. 부당이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그럼 자산으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산으로 인정한 케이스고 예, 예. 네. 이 비트코인을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해야 돼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산을 인정 안 하면 이게 또 개인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굉장한 법률 쪽에서는 와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례로 아마 남을 거다. 이게 키네요. 자산으로 인정이 인정하느냐. 되느냐,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안 않느냐. 되느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키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법 쪽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 금융당국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큰 돈이 오가는 만큼 정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의 그 얘기를 좀 빌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단일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래 코인의 존재적인 목적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또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 일단은 정부에서 나선다라는 것들은 거래소들이 얼마큼 취약한지 아니면 전산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중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그 관리 감독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중앙이 어떻게 나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일파만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장부상 찍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이 워낙 그 수량이 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만약에 그 내부자 특정인이 이거를 뭐 소량씩 눈치 안 보이게
예, 오. 티가 안 나게 소량씩 장부만 조정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하거든요.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중앙화 거래소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이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와 진짜 금융감독원처럼 진짜 코인 감독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생긴 것처럼. 네. 네, 진짜 코인 감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점점 커져가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과연 덩치에 맞는 내실을 갖췄는지 진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을 정말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고 감독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